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사망하고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서울에서 산업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왜 대한민국 장관의 긴급 회의가 됐을까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에서 찾으면 페르시아만 끝에 붙은 아주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UAE, 중동의 모든 산유국이 생산한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회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와 UAE가 내륙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전체 물량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닙니다. 이란은 열었다 닫겠다는 신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세계사 때 해운사가 이미 이 해협 통과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현재 약 150척의 유조선이 해협 앞에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 이야기가 되냐고요?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이 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첫째,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의 일부로 들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 공정 하나하나가 초정밀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미세한 먼지 하나, 온도 변화 하나가 제품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단 한순간도 끊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잠깐 껐다가 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력이 끊기는 순간 진행 중이던 모든 웨이퍼가 폐기됩니다. 장비 손상까지 더해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이 공장들의 운영 원가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 원료들 중 상당수가 중동을 거쳐 들어옵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기반 원료들입니다. 원료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전력이 있어도 공장을 풀가동할 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납기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대만 TSMC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흔들립니다. 그 결과가 주계에 반영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내 노후도 흔들립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전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이 두 회사 역시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 들고 계신 종목이고 한국 수출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품들은 수십 개 나라에서 각각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 상당수가 지금 호르무즈 인근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립 라인이 멈춥니다. 조립 라인이 멈추면 출고가 지연됩니다. 출고가 지연되면 계약 위약금이 발생하고 고객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는 한 번 막히면 열리는 데까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몇 주면 해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2년이 걸렸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아도 부품 하나가 빠지면 라인 전체가 선응 구조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자체에 충격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철을 녹이고 프레스로 찍어내고 도장하고 건조하는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 원가가 오르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판매가 줄고 전가하지 못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배당이 줄어든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충격이 어떤 경로로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에 도달하는지입니다. 셋째, 충격은 이 순서로 내 지갑까지 도달합니다. 산업 이야기를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충격은 경제 전체를 관통합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십시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주유소 가격이 오릅니다. 출퇴근에 차를 쓰시는 분들은 매달 주유비가 늘어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류 비용이 오릅니다. 택배 한 상자를 배송하는 데 드는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 요금이 오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 하나가 물류비 때문에 비싸집니다. 마트에 라면 값이 오릅니다. 전기 요금도 오릅니다. 한국은 전기를 만드는데 LNG, 즉 액화천연가스를 많이 씁니다. 이 LNG도 상당량이 호르무즈를 통해 카타르에서 들어옵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냉난방비가 오르고 공장 운영 원가가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더해집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달러입니다.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달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집니다. 석유도, 밀도, 반도체 장비도, 해외 직구 제품도 에너지 충격과 환율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면 물가가 이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한국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겪었던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작은 경제였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거대한 수출 산업이 에너지 가격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충격의 경로가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입니다. 넷째, 지금 팔아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 대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막히느냐입니다. 며칠 수준의 위협으로 끝난다면 시장은 충격 후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급락했다가 수주 안에 복구되는 패턴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수개월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급망이 한번 재편되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배당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느냐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지금 권력 공백 상태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확대될 수도 협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내 자산의 구조입니다.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이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채권이나 원자재 관련 자산은 이런 위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불안함과 위기는 다릅니다. 불안함은 정보가 없을 때 생깁니다. 위기는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충격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이란 혁명,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그때마다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고 주식 시장이 급락했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후 반등을 놓쳤고 구조를 이해하고 버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감정에서 비롯된 건지 판단에서 비롯된 건지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패닉에서 나온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결과가 어떻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특정 종목이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구조 위에 서 있다는 근본적인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이 취약성은 이번 위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충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위기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 구조가 이런 종류의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번 기회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당장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에너지 민감도를 확인하십시오. 반도체, 자동차, 항공, 해운, 석유화학. 이 업종들은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원가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 분산을 고민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둘째, 앞으로 호르무즈 뉴스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읽으십시오. 봉쇄가 장기화되느냐, 협상이 시작되느냐, 이 두 방향에 따라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움직이고 그것이 내 자산에 영향을 줍니다. 뉴스를 사건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읽으십시오. 셋째,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방어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채권 ETF, 커버드 콜 구조, 분산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이 방어막이 실제로 무엇을 막아주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혼란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내 주유소 가격이 되고 내 전기 요금이 되고 내 배당금이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돈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